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디 가든 나도 갈 거야. 이 문장은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사랑하는 이시도르와 함께 남기로 했거든요. 그전엔 아이다는 자신의 하녀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고 그게 아마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이시도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 5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에겐 7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 중 아무도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지 않았었죠. 이시도르는 10대 후반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과 함께 메이시스의 유리제품 매장으로 성장한 자기와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국 형제는 백화점 전체를 인수하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그들의 부자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뉴욕에서 유명했어요. 이시도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다도 그와 함께 가곤 했죠. 아이다가 함께 못 갈 땐 서로에게 매일 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부부는 때때로 자신들의 모국인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죠. 1912년 그들은 뼈까지 시려오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대부분 화창한 남부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시도르의 고향에도 들렸죠. 4월 초는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있던 거대한 독일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새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야기를 듣고선 바로 멋진 1등석표를 구매했죠. 4월 10일 그들은 화이트 스타 라인의 최신 함선에 탑승합니다. 정말 기대됐을 거예요. 아이다와 이시도르는 배 꼭대기에 있는 39개의 개인 스위트룸 중 하나를 차지했어요. 표값은 오늘날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 옆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나무 판자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저녁을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체스와 백개먼을 두었고 체육관, 수영장을 다녔죠. 심지어 갑판 위에 스쿼시 코트도 확인하고 갔었죠. 하지만 그 호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4월 14일 밤 그 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것처럼 약간 흔들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다였죠.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승객들은 심지어 갑판 위로 떨어진 얼음 덩어리로 만든 눈덩이를 던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해기사들이 모두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탑승할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구명보트 20개 모두 갑판 위쪽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 배 디자이너들은 그게 갑판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날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진짜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였죠. 그 구명보트엔 거의 1등석 승객들만이 탈 수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승무원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객들에게 탑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시 탑승할 때 필요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탑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으며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는 나이 덕분에 아내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성을 희생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라며 거부했어요. 그는 기다리면서 남겨지는 여성과 아이들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이다의 새 가정부 앨런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다는 앨런에게 가라고 했어요. 아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다른 1등석 여성들이 아이다에게 합류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 척의 배를 싣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10분 안에 아이다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밍크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하녀에게 건넸어요. 아이다는 자기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는 아이다를 두고 떠나질 않았죠. 선원들은 그녀를 붙잡아 배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배경에서 꽤 낙관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아이다는 선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갑판에 머물렀어요. 이시도르는 그녀에게 가라고 애원했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시도르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한 모든 생존자들은 비극에 직면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요.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딜 가든 나도 갈 거야. 첫 번째 구명보트가 얼음물 속으로 첨벙 내려가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승객들의 타이타닉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이시도르와 아이다가 갑판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1등석 승객 200명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라우스 부부가 2개의 갑판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8번 구명정에 탔던 25명의 승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으며 밤을 보냈어요. 그들은 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걸 쫓고 있었죠. 알고 보니 구조선이 반대편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발견된 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앨런 버드를 포함한 많은 승객들은 아이다와 이시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끔찍했던 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말했죠. 한 달 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도식에 갔었고 심지어 뉴욕 시장도 나타났었어요. 아무도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것에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앨런 버드는 그 유명한 밍크 코트를 스트라우스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다를 추모하며 코트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날 밤 스트라우스 부부와 함께 있다가 아직까지 있는 건 금과 오닉스 목걸이 뿐이었어요. 이시도르가 그의 주머니 시계에 넣어놨었죠. 이 목걸이엔 큰 아들 중 한 명과 큰 딸 중 한 명의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가 너무 꽉 봉인되어 있어서 사진은 젖지도 않았었죠.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보물 중 일부는 70년이 지난 후에도 온전하게 남아있었어요. 1985년 탐사대는 목걸이, 반지, 브로치, 컵스, 단추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녹슨 주머니 시계는 새벽 1시 45분에 멈춰 있었어요. 이때는 배가 침몰할 때쯤이었죠. 타이타닉을 타고 있던 한 책 수집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하녀를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는 운이 좋지 않았죠. 그의 짐 속엔 진귀한 400년 된 책이 있었어요. 와이드너는 성공적인 책 찾기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책은 타이타닉이 운반하던 700만 개의 우편물과 함께 해저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날 1등석 승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이는 얼어붙은 대서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기내 편지였는데 주머니 속 공책에 접혀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또 다른 1등석 승객은 독일 태생의 화학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향수 가게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으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남은 건 향수 샘플이 가득 담긴 가방뿐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월러스 하틀리와 그의 오케스트라는 끝까지 연주를 계속했었어요. 하틀리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바이올린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죽 가방에 넣어 떠다니게 했어요. 10일 후 사람들은 물에 의해 파손된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그의 약혼녀가 다행히 보관했고 몇 년 후 경매에서 20억에 팔렸어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타이타닉 유물 중 하나죠. 선상의 그랜드 피아노 5대는 운이 안 좋았어요. 아직 저 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도 다이버들은 악보 한 장을 겨우 건져내긴 했어요. 브로드웨이 연극에 나오는 노래였죠. 70년 이상 물속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의 유일한 자동차는 아마 오늘날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1등석 승객인 윌리엄 카터의 르노 CB 쿠페였죠. 분명 살아남진 못했어요. 카터와 가족은 그 끔찍한 밤에도 살아남았고 심지어 그 차에 대한 500만 원짜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제 말은 완전히 새 거였으니까요 뭐. 어둡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앉아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자신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타고 있던 거대한 배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었어요. 누가 오고 있긴 하나요? 그들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항해하고 있던 나머지 배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 빙산, 그리고 어느 날 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이야기하는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16척의 구명보트는 탑승객의 50%를 약간 넘는 인원만 수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중 많은 배가 여전히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밀비나 딘이라는 2달 된 어린아기가 있었어요. 거대한 배에 탄 가장 어린 승객이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캔자스에 친척이 몇 명 있었고 그는 캔자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죠. 사실 딘 가족은 이 거대한 전설의 여객선에 탑승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탄 파업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3등석 승객으로 사우샘프턴에서 탑승을 했던 거였어요. 밀비나의 아버지는 춥고 평화로워 보였던 밤에 배가 빙산에 부딪힌 걸 느꼈어요. 그는 즉시 조사하러 올라왔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승무원들이 실제 상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 본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선실로 달려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준비시키고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태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적어도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던 기회였죠. 밀비나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10번 구명보트에 탔어요. 이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한 706명의 선원과 승객들 중에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후에 카르파티아호라고 불리는 전기선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승객을 구하러 왔고 그들을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뒤에 남아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어요. 밀비나는 배를 타고 출항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영국의 애쉬허스트에서 자랐어요. 일생을 사우샘프턴의 작은 사업소에서 비서이자 조수로 일하며 보냈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밀비나는 늘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1985년 한 프랑스계 미국인 팀이 모여서 타이타닉호의 잔해 위치를 알아냈어요. 뉴펀들랜드주 미스테이큰 포인트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수심 3km가 넘는 물에 있었죠. 그때 배가 두동강 난 걸 확인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가 멀쩡한 채로 가라앉은 걸로 믿었죠. 선체가 빙산과의 접촉으로 입은 손상만이 심각한 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건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 전체 과정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지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연구팀이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까진 타이타닉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생애 마지막 해에 그녀는 양로원에 머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의 소유물 일부를 경매에 팔았어요. 그녀가 판매한 물품에는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그녀의 엄마가 타이타닉호 구호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상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특정 승객들이 받은 금전적 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폐렴에 걸렸던 97살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사건에서 살아남은 705명의 사람들 중 가장 어렸어요.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죠.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배기통이 4개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배를 디자인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3개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순전히 장식 배기통이었죠. 배가 침몰했을 때 22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908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최대 탑승 가능한 승객 수는 3500명이었어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등급의 승객들이 있었어요.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추정 재산은 약 6,378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배와 함께 해저로 76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가라앉았다고 추정했어요. 이 전기선의 1등석은 호화로운 곳이었어요. 4개의 식당, 2개의 도서관, 2개의 이발소, 독서실, 그리고 사진용 암실이 기내에 있었죠. 온수 수영장도 있었지만 한 번에 1실링의 가격으로 1등석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배에는 터키식 목욕탕과 전기 목욕탕도 있었고 승객들은 한 번에 4실링에 그걸 이용할 수 있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9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500억 원이 들 거예요. 1등석 티켓은 그 당시 326만 원으로 오늘날의 7,780만 원에 해당하죠. 이 비싼 선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실 하나, 침실 2개, 옷장 2개, 화장실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사치품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시겠어요? 연구팀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의 많은 영역을 탐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수중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같은 날에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취소되었어요.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구명보트 훈련을 했고 그땐 배가 아직 정박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승무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각각의 구명보트가 채워졌다고 해도 모든 승객 한 명 한 명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물체였어요. 1911년 5월 31일 거대한 선체는 조선대를 따라 내려와 벨파스트의 라간강에 다다랐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수를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이건 단 1분여밖에 걸리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 배의 책임자들은 즉시 선체를 메머드급 조립부두로 견인했어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그 다음 해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갑판을 만들고 타이타닉호의 독특한 외관을 주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만드는 데 보냈어요. 또 배에 2개의 주요 증기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29개의 거대한 보일러를 설치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죠. 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디자인 결함 중 하나는 들어봤을 거예요. 기밀 격벽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물이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여객선이 침몰했죠. 그리고 타이타닉호에는 결점이 더 많이 있었어요. 높은 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가 선박 선체의 강철과 리벳의 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곳의 강철은 산산조각 났고 리벳은 비교적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타이타닉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4배 더 빨리 침몰한 이유예요. 무엇이 진짜로 이런 거대 선박의 침몰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보름달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빙산 일대를 남쪽으로 보낸 아주 강한 조수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때가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연구에 따르면 착시 현상으로 인해 배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영국의 한 유명한 역사학자 팀 몰트는 침몰 당일 밤에 대기가 승무원들이 빙산을 발견하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드는 특정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초굴절이라고 불리는 걸 야기시켰던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빛의 굴곡은 신기루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몇 척의 배들이 그걸 기록했어요. 이게 승무원들로 하여금 제때 문제의 빙산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확인해서 도움을 주고 타이타닉호 승무원과 의사소통하던 배들 중 하나를 막아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애초부터 빙산이 가득한 북대서양의 차갑고 예측 불허의 바다를 22노트라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항해한 선장 탓을 했죠.